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순조롭게 회복 중인데 이 대표의 전원이 부산대병원의 요청이었다는 서울대병원 발표에 부산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에 권한을 사용해도 되는지 따져보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 정치를 헌법 전문에 싣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의 복구가 80%가량 진행됐습니다. 복구에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모두 낙서 당사자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 충돌 사고는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관제사의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일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기장이 받은 걸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추위 걱정은 없고 낮 기온도 예년 수준으로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부터 이 대표를 여러 차례 따라다닌 걸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이겠습니까? 경찰에 판결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신문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오후 4시 반쯤. 법원은 신문 시작 2시간 반 만에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행 내용과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과거 행적과 계획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대표를 6차례 따라다녔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는데 범행 전날 이 대표 봉하마을 방문 때도 나타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대표가 다음 날 방문 예정이었던 양산 평산마을을 먼저 찾은 것도 범행 전 답사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현수막 4점도 압수했는데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범행 동기가 포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흉기 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은 이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한 부위를 수술한 만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당무에 조기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술한 의료진은 이 대표 부상 부위를 설명하며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칼에 찔린 크기는 1.4cm였지만 목 근육 안에 손목 정맥 60% 정도가 잘린 채 피가 고인 상태여서 위험했다는 겁니다.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2시간 가까이 정맥공합과 혈관 재건술이 이어졌다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아서 이재명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는 게 집도의 설명입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다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우려가 있어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조기에 일반 병실로 옮기는 등 당무 복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에서 보되 중요한 당무는 면회를 통해 이 대표와 소통한 뒤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면회가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무가 오랫동안 정지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저희가 처리 못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당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대표의 회복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배경을 두고 두 병원 간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수술을 맡았다는 서울대병원 측의 발표에 부산대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술 이틀 뒤 치료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산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이송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같은 발표에 부산대병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인력과 시설이 충분한데도 이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이송하게 됐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송 경위를 둘러싸고 두 병원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송에 헬기가 동원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인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SNS를 통해 일반인이라면 헬기를 태워줬겠느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수도권의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크게 다치면 모두 서울로 다 이송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민주당은 헬기 이송 과정에 대해 가족과 의료진 그리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룹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퇴정한 가운데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제2요구권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제가할 걸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여론전에 본격 착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4당은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수용 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긴급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함께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어떤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에 추진하겠다고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5월에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5.18 정신은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전문 수록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해보겠다며 추진 의사도 내비쳤는데 방안을 찾아보겠다던 김기현 전 대표 때보다 진전된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와 국민 여론의 호응이 필수적입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당장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 위원장이 광주에서 5.18 정신을 높이 평가한 건 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외연 확장 의지를 표명한 거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이루어진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 경찰은 경호 인력을 대폭 늘려 투입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강화 방침에 따른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강하게 규탄했던 한 위원장은 직접 병문안을 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빨리 폐유가 돼서 외부인들 병문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 중도층의 민심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소행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자료를 돌려 논란을 일으킨 같은 당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당 공보실은 어제 허 의장 사안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유공자의 상당수가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민주화운동을 헐뜯는 주장이 담긴 인쇄물을 시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상반기에 2%대로 낮추고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물가를 2%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 원 가까이 늘려 10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와 망고, 자몽 등의 관세 면제와 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 톤을 공급합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주택 매입 시 1년 한시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LH에 주택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의료, 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과 함께 서민,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이자 비용,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진한 내수 활성화 정책도 내놨습니다.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상반기 카드 사용액은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합니다. 경제 회복의 견인차인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55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방산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합니다. 투자 반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R&D 투자 세액 공제율도 올해 한시 상향합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35%로 중소기업은 최대 60%까지 높아집니다. 또 역대 최대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합니다.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2%, 경상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와 관련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되지 않는다면 계속 금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경제정책 관련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금지를 6월까지만 하고 총선 끝나면 풀릴 것으로 예측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직장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여당과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가입자의 재산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수정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중순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1단계 보존 처리를 마치고 80%가량 복구된 담장을 공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방침과 함께 CCTV 110대 추가 설치 등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국민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교준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궐 담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한 지 19일 만입니다. 세척 작업으로 낙서가 지워졌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군데군데 오염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은 80% 정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36m가 넘는 구간의 복구를 위해 8일에 걸쳐 매일 30명 가까이 매달렸는데 강추위 속에서 낙서를 지우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화학처리 효과 등을 살펴본 뒤 2단계 조치에 나서 4월 이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생태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가 좀 조화되게끔 해주는 작업들이 앞으로 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낙서 제거에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를 합쳐 1억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화재청은 2단계 복구 비용 산출 등을 걸쳐 낙서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경복궁 외곽 담장 주변에 CCTV 20대를 연내에 추가 설치하는 등 4대 궁궐과 왕릉 등 문화유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훼손 취약 지역에 대해 매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점검 인력을 25%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민신문과 연계해 운영 중인 문화재 훼손 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신고 포상 제도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제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재가 국민적 자부심의 상징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는 인식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조직적 금권 선거의 최종 책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수수의원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성만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9달 만입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모두 6,650만 원을 당내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살포된 9,400만 원 가운데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돈봉투 20개, 6천만 원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또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사업가에게 로비 대가로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1년 전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먹사연을 사실상 개인 후원 조직으로 삼기로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측근들을 조직 핵심에 앉힌 뒤 함께 기업인들을 만나 후원금 유치를 유도하고 기업 민원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송 전 대표가 7억여 원 수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경선 캠프에 유입된 불법 자금을 모두 보고받고 돈봉투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며 조직적으로 대규모 금권 선거를 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낸 송 전 대표는 검찰권을 남용한 정권의 보복 수사라며 법원에서 무죄를 끌어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구속된 뒤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은 추가 조사의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결국 강제 구인 없이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소환 조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비공개 소환에 11시간 가까이 조사했고 한 차례 압수수색한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따른 야당 의원 소환이 100일도 남지 않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안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2021년 숨진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전 씨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관리를 맡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고 교보자산신탁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30일 판결이 자동 확정됐습니다. 다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이번 판결 금액까지 1,337억여 원을 환수하고 남은 867억 원은 전두환 씨의 사망에 따라 소급 입법 없이는 국고 기속이 불가능합니다. 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 등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는 등 인정하기에 어려운 정황이 많다며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인도로 차를 몰아 돌진한 뒤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4명의 사선 변호인단을 선임한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기도 했다며 지난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는데 국립법무병원은 지난달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았다는 전제하에 심신미약이라는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면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미리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문가 소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 부모 측은 감경을 위한 게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노력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형은. 감형을 위한 노력이 되니 연락하지 마시라는 통보를 다 받으세요. 유족들은 장례식장 한 번 찾지 않은 최원종 측이 심신미약 감정 결과가 나온 재판에는 출석해 사과를 거론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돼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것은 어불상수이고요. 그러면서 최원종 범행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들 너무 힘듭니다. 판결로 전환점이 좀 되면은 그나마 제 아내나 혜빈이나 그런 희생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유족들은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1,300여 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지만 교통망 복구는 아직 더딘 상황이라
구조와 구호 활동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격을 맞은 듯 거리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고 행방불명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진 직후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 命を守る観点から重要な被災72時間が経過する本日夕刻まで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사상자가 이미 500명에 달한 가운데 생존자 구조는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 해안으로 통하는 도로 곳곳이 끊기면서 3만 3천 명이 넘는 피난민을 비롯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합니다. 水だと思います。飲み水が、家にもストック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どれまで持つのかわからないので、はい、ちょっとそこを心配してます。水が出ないので、トイレに行っても手も洗えないので、コロナとかインフルエンザの一緒にちっちゃい赤ちゃんも避難所に一緒にいるので、小さい子たちに感染しないか、それが一番心配ですね。 일본 정부는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물자를 수송하는 등 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토반도에 있는 시카,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담은 수조에서 방사성 오염수 수백 리터가 흘러넘쳤습니다. 각 원전을 담당하는 호쿠리쿠 전력과 도쿄 전력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이후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 충돌 사고는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관제사의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일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기장이 받은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47분 일본 하네다 공항 C 활주로로 착륙하는 일본 항공 여객기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활주로에 멈춰서 있던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추돌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왼쪽 날개에 불이 붙은 것을 안에서 본 승객들은 공포와 불안에 술렁입니다. 연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비상구를 열어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사고 원인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진입하지 말아야 할 활주로에 미리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사고 직전 관제사와의 교신 기록입니다. 관제사가 C 활주로 진입을 허가하자 일본항공 여객기 측은 지시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대해서는 C 활주로로 들어가기 직전인 C5 활주로 정지 위치까지만 가라고 지시했고 해상보안청 항공기 측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정지 위치를 지나 C 활주로 안으로 들어가 멈춰서 있었고 착륙하던 일본항공 여객기가 뒤에서 부딪힌 겁니다. 일본 언론은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대기 지시를 진입 허가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一つの材料になると思いますが、細かい点については今の段階で私から申し上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その点ご理解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관제사와 일본항공 여객기 측의 대응에도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지시를 어기고 이미 활주로에 진입해 멈춰서 있던 것을 관제사와 일본항공 여객기 조종사 모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총선용 흠집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대통령실은 예고한 대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심의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 법안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할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쌍특검 법안을 다시 투표에 붙이는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미루면 미룰수록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걸 자인하는 거라며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국회로 오면은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서둘러 매듭 짓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관련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 관련해서는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전문가분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셀프 사면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잠시 공방을 자제했던 여야는 거부권 정국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특히 최대한 이른 시기를 원하는 여당과 급할 게 없다는 야당이 재표결 일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청구된 60대 피의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가 지난해부터 이 대표를 여러 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6차례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하루 전날 이 대표가 방문한 김해 봉화마을과 다음 날 방문 예정이었던 양산 평산마을에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여파로 잠시 멈춤 국면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 움직임이 조만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사흘 연속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행주산성에서 밝힌 신당 구상의 첫 단추를 실행에 옮기려 했지만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피습 사태 와중에 탈당과 신당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 그렇다고 방향 자체를 바꾼 건 아닙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늦춰지진 않을 거라며 당을 떠나겠다는 결심에 변화가 없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그냥 유턴이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차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빨간불이 곧 꺼지면 그냥 가는 거죠.
민주당 비주류 모임 역시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촉구 최후 통첩을 잠시 미뤘지만 이 대표 퇴원 전이라도 다시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기에는 또한 계속 째깍째깍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이 상황을 먼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명 주류는 당대표가 테러로 다쳤는데 탈당 이야기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들이 대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테러를 당해갖고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로 차원에서 좀 병문안 좀 하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전제 조건 없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이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하루 만에 당원 2만 명 이상을 확보했다며 종이원서 한 장 안 받고 중앙당 창당 기준을 넘은 전무후무한 시도일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향후 합류가 기대되는 현역 의원 숫자가 늘고 있고 중진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부 여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은 넘습니다. 거대 양당 전직 대표들의 신당은 향후 다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서 총선 전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실현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자구책을 내놨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태영이 아닌 오너 일가를 위한 남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란 전방위 압박에 태영 측은 400억 원대의 사재 출연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의 채권단 설득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자구책의 하나로 제시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 지원에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뢰가 깨진 겁니다.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451억 원을 갚지 않고 금융사의 책임을 떠넘긴 것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날선 비판에 나섰고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이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에서 이걸 1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금융당국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태영이 아닌 오너 일가 지분을 지키기 위한 자구 계획으로 채권단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태영 측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언급했지만 채권단은 남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가 됩니다.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채권단이 수긍할 만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11일 워크아웃이 무산된다면 그 이후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방위 압박에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84억 원에 달하는 사주일가 사재 출연 규모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 가운데 890억 원을 TY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갚는 데 쓴 데다 사재 출연 규모도 채권단이 요구해온 3천억 원에 못 미칩니다. 산업은행은 가능한 빨리 주요 채권자 회의를 소집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추가 자구안에 대한 채권단 평가가 이뤄질 전망인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이 불발돼 법원 회생 절차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와 2년여에 걸친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50%가 넘는 지분을 넘기게 되면서 1964년 창업 이후 60년간 이어온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모펀드 한엔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새로 산 차량이 여러 차례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중재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실제로 적용받는 사례는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국산 완성차 업체 대리점에서 3,600만 원짜리 신형 SUV를 구매한 신명수 씨. 그런데 인수한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는 당일부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새 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이 뜨고 이상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노란 색깔 엔진 경고등이 뜬 거죠. 엔진에서 끼깃 하는 이제 쇠 갈리는 소리가 매번 시동 킬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점검 결과 엔진 속 베어링은 깨져 있었고 후방 카메라와 핸들축도 틀어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 씨는 다른 하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아예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제조사에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기준을 볼 때 적용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동일 증상으로만 발현을 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다가 신고를 해봐야 10년만 낭비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가 뽑기 운이라고 하지만 내가 동네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뽑기로 차 뽑은 거 아니지 않냐.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해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출고 1년 안에 같은 중대하자가 3번, 일반하자는 4번 반복되면 국토교통부 중재를 거쳐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 법이 도입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차량 하자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중재 신청은 모두 2,1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기준에 맞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건 15건에 그쳤고 업체와 합의로 해결된 670여 건을 포함해도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안감을 안고 문제 있는 신차를 고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만 원짜리 옷만 사더라도 이런 문제 생기면 바로 물건을 교환해 주잖아요. 3번이나 4번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죽다 살아나는 것을 서너 번 반복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재는 법적 강제 절차인 만큼 판단 기준도 엄격할 수밖에 없고 제도 도입 당시 미국 여러 주의 기준을 두루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안전성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을 강타한 지진의 아찔한 순간을 포착한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사태로 집까지 쓸려 내려오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신용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やばいこっち来いって倒れてきとるって崩れとる짐을 싸서 대피하던 일가족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커먼 흙더미가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집까지 통째로 떠내려옵니다. 깔리지 않으려면 마을 아래쪽으로 피해야 합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참변을 당할 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도로를 휩쓸던 산사태가 멈추는가 싶었는데 잠시 뒤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이렇게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부서진 집이 궁금해서 돌아온 이재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목숨을 건진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これが要注意です。なんでって言ったらちょっと固まってきてるんですよ。余震でちょっとずつね。だからここは要注意です。 이번 지진으로 이시카와현에서만 주택 261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와지마시 등에서는 아직 정확한 주택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실종된 주민 상당수는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일본의 새해 첫날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4명으로 늘었고 179명이 연락 두절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은 어제 오후 3시
8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악된 부상자는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정부는 어제 낮 12시 중상자 수가 29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강진의 여파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피 시설이 지정되어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안내 표지판도 허점투성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 일본 지진 여파로 가장 먼저 지진 해일이 관측된 강릉 남항진항 해변. 첫 지진 발생 후 1시간 50분 만에 도달한 겁니다. 지진 해일 대피소는 해변 근처 한 결혼식장. 하지만 관광객은 물론 주민조차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체에 대피소는 없어요.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28년 됐다니까요. 통장도 했어요, 통장도. 인근 강릉 경포 해변. 대피소 안내 표지판은 바로 앞 대형 호텔 대신 1.2km 떨어진 다른 호텔을 안내합니다.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더욱이 안내대로라면 언제 해일이 덮칠지 모를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지진 해일 안내 표지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300km가 넘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불과 148개. 가장 큰 어항인 강릉 주문진항에서조차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곳 강릉 강문해변 300여 미터 구간에서 대피로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는 단 2곳입니다. 이마저도 이렇게 크기가 작은 데다 다른 표지판들 사이에 있어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피소를 안내하는 정보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년 만에 지진 해일 발생으로 동해안이 지진 해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대피 시설과 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하게 한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재판 관련 기록들이 실명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성범죄와 관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시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앱스타인은 미국 각계 유력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버진 아일랜드의 별장과 뉴욕 자택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로 수감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앱스타인의 성착취를 도운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그동안 익명 처리했던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 40건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실명 공개된 문건에서 피해 여성은 자신이 억만장자 사업과 톰 프리츠커, 헤지펀드 거물 글렌 더빈, 조지 미첼 전 상원 의원, 빌 리처드슨 전 주지사 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피해 여성은 앱스타인에게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린 소녀들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앱스타인이 여자친구 맥스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클린턴과 함께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도 언급됐습니다.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물었던 조종사는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을 비행기에 태운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And they talked about mostly what had been reported on or rumored about people like Bill Clinton. These women were asked if they had ever been on a helicopter with Bill Clinton. They denied that. 또 이미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영국의 앤드류 왕자도 실명으로 관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코퍼필드, 가수 마이클 잭슨 등도 거명됐습니다. 실명 공개된 인사들이 실제 미성년 성범죄에 연루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문건 속 많은 남성들이 성적 비행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앱스타인과 가까웠다는 것만으로도 평판을 잃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전 7시 반쯤 아이오와주 페리시에 있는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여자 프로농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이번 주말 화려하게 열립니다. 박지현과 신지현 두 지연팀의 맞대결에 풍성한 볼거리까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볼거리 풍성한 여자농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떠오르는 스타 박지현이 팬투표에서 지난 시즌 1위였던 신지현을 2위로 밀어내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름도 등번호도 같은 두 지현이 나란히 주장으로 맞붙는 흥미로운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언니인데 이렇게 같이 1, 2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박지가 솔직히 1등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1위를 해서 잘 큰 것 같고요. 코트를 떠나 올스타전 홍보 촬영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함을 무릅쓰고 열심히 포즈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지 마. 손을 가까이서 못 가겠는데. 몸을 좀만 돌려주세요. 수줍고 어색하지만 즐거워할 팬들을 생각하며 댄스 연습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각 팀의 주장답게 경기는 물론 팬 서비스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승리는 저희가 챙길 예정이고요. 근데 또 세레머니 부분도 질 수가 없어가지고 승리는 당연히 또 저희 블루팀이 당연히 가져갈 거고요. 올스타답게 또 다 즐기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또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를 포함해 이번 올스타전에 참여하는 여자농구 별들은 각각 10명. 여자농구 쌍두마차 박지수와 김단비는 물론 지난해 올스타전 MVP BNK 진한과 3회 연속 3점 슛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KB 강희슬 등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화려한 올스타 입장, 올스타! 즐거운 세레머니, 올스타! 팬 서비스도 역시 올스타! 우리 모두 다 같이 올스타! YTN 양시창입니다. 주말을 앞두는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현재 영상 3.4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하늘이 차차개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4도, 부산 5.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1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절기 소환인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말 밤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